네, 어쨌든 경제 CEO 초대석 2부 코너입니다. 자, 어쨌든 경제 CEO 초대석은 우리나라 대표 CEO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한국 증시 시장을 정확히 좀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짜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앞서 화면에서 보신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작년 말이었나 올 초인가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국 증시, 뭐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올해 2025년에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테니까 작년의 실망감을 버리고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다 맞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거를 올해 내내 사실 느끼면서 저는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를 나름대로 또 자체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너무 감회가 새롭죠. 사실 작년 12월 초만 해도 너무 우울했었고 코스피가 2,3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8.9배 정도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반 이하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었죠. 그때 상황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뭐 마치 나라가 망했다는 듯이 말씀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많았고 지금 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잘 잊어먹었는데 작년 한 해 거의 내내 되게 암울한 분위기 속에 시장이 한국 증시가 이대로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환경이 뭐 너무 안 좋았고 글로벌 경제도 또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시기였고 극도로 부진한 내수 경기,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산업들의 실적 부진, 거기다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계엄 선언까지. 계엄이 터지니까 너무 제가 우울해가지고 그날 좀 화도 좀 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주식을 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되고 모든 악재는 다 나온 그런 주식은 너무 싸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6월부터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잃었던 그 리더십을 회복을 하면서 6개월간의 정부 공백기를 회복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배양 정책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 장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신데 자 그러면 한국 증시가 지금 단계별로 지금 잘 밟아 올라왔어요. 이 상황에서 살짝 숨고르기 조정 장세를 지금 겪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보시는지 또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 이제 관세 협상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도 25%씩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한국이 타결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25%로 좀 자동차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수출 관련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우려할 사항은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 그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조정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세제 개편안에 실망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15억 원이나 50억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굉장히 후퇴한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좋아질 거다,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한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수는 관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게 한 가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시장을 접근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 내지는 완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는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고 계시는 지정학교 리스크가 있었고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이제 다들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뉴스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리스크는 많이 둔화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네.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네. 민감하다는 거죠. 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최첨단 반도체, HBM을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도 없어진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런 게 좀 미흡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1%의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고 10%의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합병, 분할, 터널 등을 통해서 편취하는 현상이 간혹 발생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주식 과연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가를 네. 고민해 보면 장기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제가 투자에 실패한 요인도 보면 2013년까지는 그런 대로 작동을 했는데 2014년에 저금리 디프레이션이 오면서 좀 그로스 사이클이 오면서 좀 모멘텀 투자가 성행을 했고 그간에 제가 좋아했던 좋은 가치들을 놓고 보면 10년 전에 굉장히 쌌어요. 네. 너무 싸다고 투자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더 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네. 단순히 싸다고 샀더니 네. 계속 더 싸지고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였다. 네.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는. 근데 우리는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만 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고 이런 첫 번째 요인은 상법 개정으로 깔끔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가장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맞습니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예.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맞습니다. 해소가 된 것 같다. 예. 제 382조 3항에 네.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는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주주. 모든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갔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의 상승세는 이제 두 번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두 개는 다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상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은 좀 채찍에 해당되는 거고 네. 사실 당근이 필요한데 네. 당근은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주주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제 국내에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상속세가 네. 60%입니다. 그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대기업의 대주주의 최고 세율은 60%이기 때문에 이 세대 정도까지 가면 10몇 %밖에 안 남죠. 네. 100이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세금만 더 내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배당금인데요.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든지 배당금을 받든지. 네. 근데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아도 세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근데 보통 장기 투자자가 이제 배당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1년에 5% 정도 배당을 받으려고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세금을 최고 세율이 49.5%지 않습니까? 네. 지방세 네. 포함해서. 네. 근데 만약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면 네. 최고 세율은 27.5%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지는 거죠. 네. 회사를 팔면 27.5, 배당을 받으면 49.5. 그러니까 굳이 미리 배당을 하면서 세금을 2배 낼 이유가 없잖아요. 세금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회사를 엑시트할 때 네. 그때 27.5% 내면 되는데 굳이 미리 세금을 49.5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면 네. 코스피는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머징 평균이 지금 4,500포인트거든요. 이머징 저희가 PR이 11점 몇 배니까 네. 이머징이 14점 몇 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가면은 저희가 4,500포인트인데 이머징에 속해 있는 이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칠레 이런 네. 쪽이라서 뭐 그 국가들이 뭐 저희보다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는 거고 일본 수준까지 가면 5,000포인트 정도고 대만 수준까지 가면 5,500포인트 정도인데 그거는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고 지금 현 수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남은 두 가지 요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미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 정부가 발표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금융위하고 금감원 합치려다가 안 합치기로 지금 했잖아요. 다시 발표했죠. 네, 안 합치기로. 합치려고 하다가 안 합치기로. 근데 그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는? 결국은 어떤 방향을 가든지 당국의 방향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투자자 보호인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하냐의 문제에서 이제 두 조직을 합치냐 마냐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뭐 합치든 합치지 않든 결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로 갈 겁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맞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너무 규제나 제재 위주로 가기보다는 뭔가 좀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좀 지도 편달을 좀 하는데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 당국은 이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규제보다는 좀 규제를 풀어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아주 강합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탄생했지만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성장 초기 단계예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여기서 좀 북돋아주고 지원도 해주고 응원을 해줘서 좀 금융산업에서 좀 글로벌 금융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 또 미국 투자 많이 또 하시니까 미국 증시도 올해 굉장히 좋게 계속 역대 최고치 경신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증시는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금리나 예정이 돼 있고 물론 미국의 좀 재정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것도 결국은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의 그 재정 중에서 재정 지출 중에서 이자로 지급하는 게 올해부터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야 되는 거고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세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 나쁘지 않게 봐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두세 차례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대부분 IT 기업, AI 이런 쪽이 강한데 AI의 기술 진전 속도가 조금 더뎌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뭐 오픈 AI나 이런 어떤 그 탑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의 M7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기술의 진전 속도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거처럼 그렇게 놀랍지는 않거든요. 좀 평준화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섹터가 크게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미국의 지수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고 너무 급히 올랐잖아요. 그 3년 연속 이렇게 지수가 오른 적은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내년에 또 오르면 4년 연속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미국의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멀티플이 지금 28배, 29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1도로 계산을 해보시면 뭐 3%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기업이 1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워가 연간 3%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금리는 뭐 4% 정도고 향후 뭐 3 정도로 낮아지겠지만 금리나 주식이나 일드가 비슷해요. 둘 다 3% 버는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위험하죠.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드가 높아야 되고 PR이 낮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PR은 11배 정도,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일드가 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PR은 11배, 일드는 9%.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금 2.5% 수준이기 때문에 9%와 2.5는 일드 갭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6.5%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드 갭으로 보면은 좀 미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두려운 거죠. 자, 이게 너무 좋은 게 두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가 어쨌든 나쁠 그런 큰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주말이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는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뭐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로 접근하는 게 좀 미국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소형주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극단에 있어요. 한국 주식은 모멘텀 쪽과 이 밸류 쪽이 이렇게 분포도를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분포도가 밀집돼 있어요. 가운데. 일본의 PBR이 1.6이고 PER이 16배라면 모든 주식이 대부분 가운데 있어요. 일본은 PER이 30배거나 PBR이 3배인 주식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PER이 3배도 있고 100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0.3도 있고 PBR이 10배 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가 있는 거고, 우리는 가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은 이쪽에 모멘텀 쪽에서 아주 비싼 주식을 단기 매매를 잘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이쪽에 아주 싼 쪽에 있는 주식을 좀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해서 성과를 내든지,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이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싼 쪽에 가 있는 걸 적정 수준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면, 지금 라이프 자산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라이프 자산 운영의 투자 전략을 저희가 참고를 하면 그래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투자 전략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풀어서요. 우리나라 평균 PBR이 1배면 1배에 밀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0.5 쪽에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버넌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거버넌스가 좋거나 좋아질 거든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기업들이 어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PBR이 0.5인데 정상 수준 1배 이상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저희의 주주 협력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호적 행동주의를 뛰어넘는, 저희는 기업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기업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의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좋은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거버넌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어떤 주주하는 의지나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좀 성과를 내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네. 자,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을 운영하고 계신데, 창업의 동기와 함께 사실은 한국에서 워런 버핏이라는 별칭도 이제 갖고 계셔서 언론에 많은 관심도 받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투자의 비전, 철학 이런 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이 LIFE,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Long Term Investment for Everyone의 약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의 약점이고, 모두라는 게 기업, 저희 임직원,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다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철학, 경영 철학이나 운영 철학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한테 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완벽한 운영 전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딱 맞는 전략이 있겠죠. 저희는 워낙 겁이 많고 돈을 잃는 걸 싫어하니까 보수적이고 소박한 이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고,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뭐 가치 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본인한테 딱 맞는 멋있고 화려한 옷보다는 정말 치수가 맞고 몸에 맞고 잘 어울리는 그런 옷, 그런 전략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투자 시장 그리고 이제 증시 선진화에 늘 기여하는 라이프 자산 운용 그리고 의장님 되시기를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금요일 한 주 쉬고 10월 10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들의 투자와 경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